그러다기보다는 많이 안 해서 어려워하는데 많이 안 해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은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더라? 파동. 그때 선생님이 그 반사의 법칙까지는 다 그때 증명을 해줬죠. 하이언스 원리로, 그지? 그지? 기억나? 기억나니?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지, 그지? 근데 그건 기억나? 어쨌든 하이언스의 원리 그거는 기억나니? 응? 안 나? 반사 다 끝났잖아. 어쨌든 그냥 그래. 문제는 다 풀었나 우리? 반사 문제들? 안 풀었으면 문제 풀고요. 그때 이제 이론만 하고 했던 것 같아. 작도 했냐? 작도 안 했어? 응. 했잖아. 그때 그 거울까지 하면서, 그지? M거울에 대한 작도 하지 않았었어, 그지? 거울 공식 했잖아. 그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지? 거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 뒤로 이제 선생님이 아마 15번부터 아니 15부터 아니지 그 전에 이제 그 파동에서 그 개념 확인 문제들 이제 쭉 한번 풀어보라고 했을 건데, 그지? 숙제로 몇 번까지 풀어봤을까? 30번까지 다 풀어봤냐 이거? 여기까지? 다 못 풀었어? 몇 번까지 숙제였어? 이것도 이제 숙제도 기억 못하고 있고 말이지. 29번까지? 다 해봤냐? 안 한 사람? 왜 안 했어? 까먹었어. 있는지 몰랐어? 어쨌든 29번까지 했으면 아마 중간중간에 이거 다 맞춰보고 아마 채점까지 다 했을 것 같은데 했냐? 채점은? 그냥 답만 썼어? 풀어보기만 했어? 풀어보고 답은 안 맞춰봤어? 너는? 지금 진짜 핑계가 아니라 170부터 171 물리학 상인 줄 알고 물리학 상에서 170이랑 171을 했어요. 야이씨 파도 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헛소리야 지금. 진짜. 에이 참 나요. 어찌됐든 남학생들은 지금 안 해요. 우리 여학생들은 다 해온 거냐 그러면? 질문할 거 있니 여기서? 아니면 뭐 답부터 불러줘야 되나? 27, 8? 27, 8번 또 29번도 27일 괜찮아요. 28번이랑 29번 같은 거 좀 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건 없나?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거 채점은 다 해봤냐 근데? 안 했어? 안 했네. 주면 돼 있고. 그 숙제를 내주면 웬만하면 채점을 좀 해보세요. 왜냐면 문제 풀어봐가지고 풀었는데 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그 푼 방법이 실제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거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버리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인이 배겨버려.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일주일 내내 숙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실제로 물리는 수학이랑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풀면 바로 채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은 그 틀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해줘야 돼. 왜 틀렸지? 이게 잘못됐나?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사실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지금부터 해답이 다 있잖아. 문제집이니까, 그지? 채점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 와서 선생님이 답 불러주고 그런 거 되게 시간 아까워. 안 그러냐? 요즘 너희들 아까 수학료 비싸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채점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채점 한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 해답지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이 워낙 그 좀 대충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해당 이거 뭐야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돼. 숙제에 대한 질문. 근데 저렇게 안 풀어오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왜? 다 모르는데 뭘? 그래. 아무튼 그런 느낌. 괜찮아. 앞으로 그렇게 공부법을 하나씩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28번 한번 봅시다. 초점거리가 20cm인 오목거울 앞 60cm 되는 곳에 길이 3cm 물체를 놓았을 때 생기는 상의 위치와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오목거울이잖아요. 그죠? 지금 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지금 영상을 좀 찍고 있어갖고 자 28번이나 29번에 질문이 나와서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맞냐? 요 정도 하면 되냐? 여기까지 가면 돼? 네. 여기까지 돼? 이렇게 해서 오목거울 이렇게 하나 그려봐. 이렇게 그려보고 자 작도를 먼저 내가 이제 작도법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거울 공식을 써서 뭔가를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할 때는 작도법과 거울 공식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야 돼. 안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져서 안 되거든.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그림 안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봐.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여기다 수치를 대입하면서 보면 된다는 거지. 초점거리가 이제 20cm, 그지? 포커스인데, 그지? 20cm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오목거울 앞에다가 60cm 되는 지점이면, 자, 초점거리 2배 되는 지점이 공률 반지는 5라고 얘기했지, 그지? 거기보다 더 뒤쪽에 해당되는 60cm인 지점에다가 물체를 하나 지금 이렇게 놨대잖아. 그럼 어떤 상이 보일까? 미리 예측해봐. 이거 저번 주에 작도법을 배웠으니까 바로 어떤 상이 생길지 나올 겁니다. 어떤 상이 생겨 이거? 거꾸로 뒤집혀지고 상의 크기는 축소되고, 그지? 왜냐면 5점에 딱 놨을 때 여기가 기준상이었을 때 여기다 딱 물체를 놨을 때 어떤 상이 발생하냐면 이거 크기가 똑같은 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서 생긴다고 했거든, 그지? 그래서 이것보다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맺히면서 더 작아진다고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분명히 더 작은 상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생길 거야. 이 5점하고 F점 사이에는 큰 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F에는 어떠한 상도 안 생긴다고 그랬고, F보다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큰 확대된 상이 거울 뒤쪽으로 발생되는 허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작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딱 보여내면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상이 거꾸로 뒤집혀지는 실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쉬워. 그리고 내가 답을 구했을 때 맞다, 이게 맞겠구나, 이런 느낌도 딱 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상의 위치래.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상의 위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B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걸 성립한다고 그랬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울 공식을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넣어볼게. A에다가는 60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내가 알아야 될 거야. 어디든지. 그 다음에 초점거리는 나와 있어. 20분의 1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B값을 구하면 됩니다. B값 구해봐. 이거 얼마 나오냐? 그렇지. 이게 하면 이거 30cm 나올 거야. 그때 기호를 잘 봐야 돼. 기호가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러스가 나왔으면 거울 앞으로 해서 30cm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상의 크기도 구할. 크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율을 의미합니다. 배율. 그때 선생님이 거울 공식 증명을 해줬을 때 배율 공식도 같이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하고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을 서로 닮은 걸로 해가지고 그때 이거와 이거의 B값은 이거와 이거의 B와 같다. 그래서 A분의 B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줬다. 이게 이제 배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60이니까 60. B는 지금 30 방금 구했어. 그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원래 크기의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 크기가 얼마였대요? 이게 3cm짜리였잖아, 그지 물체가. 그러면 이제 1.5cm가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28번을 풀어주면 된다. 어렵냐 이거? 설명 들으니까 할만하지, 그지? 그래. 그 다음에 29번. 자, 이번에는 초점 거리가 30cm인 볼록 거울이 있대. 자, 29번. 초점 거리는 이제 볼록 거울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볼록 거울은 초점이 어디 있다고 그랬었냐면은 거울 뒤에 허초점이 생긴다고 그랬거든. 거울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여기가 이제 앞이라고 하면은 이게 뒤겠지. 뒤쪽으로 해서 몇 cm냐? 초점 30cm. 이게 30cm. 여기가 초점 거리. 근데 이제 볼록 거울로 실물에 2분의 1배의 상이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공식이 a분의 b인데 a분의 b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지? 이게 2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율을 할 때는 이게 절대값이거든요. a, b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상관없이 이 값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이걸 절대값을 실어서 표시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거의 b가 2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런 상태에서 a 값이 얼마가 되면 전방 몇 센치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겠느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 이제 a 값을 놔야 될 거야. 그게 이제 그 거울 전방으로 어디쯤에다가 물체를 넣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어디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a분의 b가 2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연립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왜? 미지항이 생각보다 많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거울 공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식은 몇 개가 있냐면은 배율 공식 하나하고 거울 공식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느낌적으로 두 개씩을 한번 세워서 그 식을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냐? 그러면 세워볼게. 이 식 하나, 이것도 식이잖아 지금. 그래. 또 하나의 식은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a분의 1 얼마인지 몰라. 그지? 그래. 플러스 b분의 1도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 초점거리 나와 있잖아. 그지? 초점거리가 30이래. 근데 여기다가 3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선생님이 거울 공식을 쓸 때는 이 좌표라 그랬어. 그지? 이 작도법도 일종의 좌표거든요. 거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거울이 좌표가 보면 이제 0입니다. 0이야.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는 거울 앞쪽으로 생기는 좌표는 플러스, 거울 뒤쪽으로 생기는 것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좌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초점이 0점의 왼쪽에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 초점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 때 30이 아니라 얼마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30으로 해줘야 돼. 마이너스 30. 그게 좀 주의할 점. 그러면 생겼네. 자, a분의 b가 2분의 1이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마이너스 30분의 1이니까 이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그냥 문자 두 개, 식 두 개 해서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0 나옵니다. 90cm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김미영 선생님은 너희들 가르치냐 혹시? 김미영 선생님? 너희들 안 가르치지, 그지? 아마 다른 선생님이 가르칠 건데 김미영 선생님은 막 너희들한테 이 INI 문제집 풀 때 심화 문제까지 아주 심도 있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심화 문제는 요거 뒤에 심화 문제들은 이거 영재학교급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비지 하는데 뭔 영재학교급 문제를 푸냐? 그래 안 그래?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십시오. 이번 심화까지 너희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까? 하나만? 제일 어려운 게 있어.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풀어볼게 그러면. 10번 나와 10번. 뒤에 I9 그 심화 문제 보면은 개념 시험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 10번 문제 하나 있습니다.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요거만 풀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번 문제는 진짜 좀 약간 난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학생들이 잘 못 풀어요, 이런 문제들은. 일단 너희들은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잔망경 문제거든요. 이제 이거 맞냐? 대충 뭐 이런 느낌이야, 에? 영재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안 낼 것 같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전신을 다 보기 위해서는 위쪽 거울의 크기는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얼마만큼의 키를 갖고 있는데 봤더니 180이라고 하는 키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180 정도. 그게 이 잔망경을 통해서 저 사람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보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작도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온 빛이 첫 번째 거울을 통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결국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80짜리 사람이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사람이 전체가 여기 한 눈으로 와서 눈이 이제 점일 거 아니야, 그지? 사람의 눈을 이제 점이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너무 크거든. 이게 한 18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의 머리 끝에서 나온 빛과 발끝에서 나온 빛이 모두 내 눈 쪽으로 들어와줘야 가능한 거거든. 맞지?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의 모든 이미지가 이 거울 쪽에 모두 닿아야 돼. 거울 쪽에 다 닿아야 되고 그때 이 거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S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요 길이 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충 경도상으로 그려보면은 이 길 쪽으로 이 빛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연장선물을 그었을 때, 이렇게 이게 한 점에 모여야 된다. 이거인 겁니다. 한 점에. 그때 여기가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경로가 얼마만큼 정도 돼야 되는 거냐면 이 길이가 대략 1.2m면 되지 않는가. 요 길이가 1.2m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한테 반사돼서 이 경로만큼 눈으로 들어온 거니까 실제로 만약 이 여지점부터 여지점까지 빛이 나와가지고 이 잔망경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 지점에서의 연장성분으로 통해서 교차점 나올 때까지 쭉 연장성분을 그으면은 그때 이 지점에 사람이 눈이 되는 지점인 것이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거울 이 잔망경의 경통의 길이인 120cm가 되면 된다. 이거인 거거든요. 논리는. 근데 이걸 풀 수 있겠냔 말이야. 그냥 문제 읽어보고 못 풀지. 그래 안 그랬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인비를 통해서 대충 닮은비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긴 해. 맞지? 여기까지 이 논리까지 접근했으면 일단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거울의 길이는 요 놈이야. S.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거울 길이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S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례식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는 이 삼각형은 이제 닮음이니까. 맞냐? 그리고 사람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냐면 15m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보는데 15m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15m하고 1.2m를 합치면 총 16.2m.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는 이 삼각형은 1.2m의 높이의 비를 가지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닮은 비로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자 닮은 비를 구하면 S에 얼마를 해야 돼? 저희가 45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S에 얼마를 해야 돼? 코사인 45도라고 해야 되나? 그지? 그냥 맞냐? 여기가 이제 45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S의 코사인 45도. 그게 이제 A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맞냐? 그러니까 코사인 45도가 이게 이제 A에 해당되니까. 즉 코사인 45도가 이제 루트 2분의 1이잖아, 이론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S는 루트 2A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 이제 닮은 비를 구해보면 1.2 대 A는 16.2 대 180cm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맞냐? 그래서 A 값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13.3cm 이렇게 나옵니다. 13.3cm A 값이. 그러면 S는 얼마냐? A가 13.3이니까 A 값을 구해보면은 대충 S 구해 우리 S 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 그래. A 값이 13.3이니까 여기다 이제 루트 2 곱해주면 S가 나오는 거죠. 13.3 루트 2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해답지를 봤더니 13.3 루트 2가 아니더라고. 루트 2가 근사 때리면 얼마야? 한 1.4 되냐? 1.4 곱한값 나와 있더라고 대충. 짜증나. 그래서 책에는 18.8cm로 돼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13.3에다가 1.4를 곱해갖고 나온 값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번의 답은 S는 13.3 루트 2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맞고 단위는 센티미터로 해주고 끝납니다. 센티미터. 여기 이제 1번의 답인데 이런 문제 할만하냐? 나는 이런 문제 아직 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 너희 이론 배우는데 이런 응용을 어떻게 해?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런 거야. 심한 안 해도 돼 실제로. 괜히 이런 건 언제 구경해도 되냐면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힌 다음에 구경을 해도 전혀 안 늦습니다. 괜히 이런 거 보면은 자신감 떨어지고 명작교 문제 다 저러나 싶어가지고 괜히 막 그것만 하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래 쓸데없이. 사람이 어떤 입시를 도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 자신감 뿜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배우는 게 막 무슨 고등과정 원수과정 막 배우고 막 그러니까 막 야씨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네 이거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은 하기 싫어져. 너희들 선배 막 100 몇십 명이 지금 저기 있잖아 지금 다 지금 앉아갖고 하고 있는 공부란 말이야. 사실 하면 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시작하면 하고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공부이긴 한데 너희들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소수만 지금 남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네 친구들 아무도 안 해 지금. 그러면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 진짜 이걸. 왜냐면 최상위 클래스로 갈 수도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요게 이 공부가 남들보다 3개월 먼저 하는 공부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나중에. 요런 문제들 아직은 안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들보다 먼저 골 아픈 걸 먼저 봤단 말이야. 그지? 그 과정이 얼마나 유리한 건데 남보다 먼저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시화 문제는 웬만하면 안 할게요. 예, 솔직히 얼마든지 너희 나중에 구경할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런 거 하냐. 그리고 또 중첩 때 문제가 겹쳐. 우리 교재들 보니까 INI에서 몇 개 문제 다운받더라고. 그래서 뒤에 이게 시화 문제 보니까 아 이거 영작품 이거 우리 책에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그래.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야. 내가 그래서 해보자 그런 거야.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막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 그지? 너희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뒤에 있는 12번, 13번도요. 이거 다 우리 책에 있는 문제예요. 본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영재학교 책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때 가서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아냐? 그리고 11번 문제는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문제냐면 평촌에 주말과학에 나와 있는 문제야.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영재학교 문제들을 갖다가 막 심화에다가 막 집어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이 문제는 안 해더라고요. 기본 문제만 철저하게 좀 합시다. 그게 너희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왜냐? 오늘 굴절해야 되거든요. 굴절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지금 시화 문제 풀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이론 나가야 돼. 굴절 나가야죠. 굴절 갑시다. 아까 내가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그래갖고 너희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호이겐스의 원리 했냐 안 했냐? 호이겐스의 원리가 하이언스의 원리거든. 어? 했잖아, 그지? 저번 주에 하지 않았냐? 반사의 법칙 선생님 증명 아니었어? 했잖아. 입사학과 반사의 크기가 왜 같다라고 했는지, 그지? 이게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해 준 거잖아. 왜냐면 오늘 굴절 법칙도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해 주려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대단원 굴절. 진짜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 이 굴절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집니다. 사람. 네, 파동 파트에 대한 급이 달라져. 반사까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작도 사실 그거 뭐 별거 있냐? 그래 안 그래? 애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작도법 같은 거, 그지? 그리고 거울 공식 어떻게 해주면 돼? 암기해주면 돼. 그냥 너희들에게 뭐 유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굴절은 암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해도가 있거든. 이해도가. 그래서 이 굴절이 사실은 실제 변별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굴절을 갖다가 얼마만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실력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굴절이 뭔지 다 알아, 그지? 지연이냐? 지영이냐? 지영아, 너 굴절 배웠냐 안 배웠냐? 중학교 과학 때 배웠지, 그지? 굴절 한번 나오죠. 그때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던 굴절은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냥 꺾인다는 거. 그렇지, 꺾인다. 언제 꺾여? 언제 꺾인다면 그냥 막 꺾이는 건 아니잖아, 그지? 두께가 다를 때? 그건 너무 좁게 얘기하면 돼. 그렇지. 뭔가 매질이 달라지면은 꺾인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냐 안 맞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을 거예요. 왜 꺾인대요? 매질이 달라지면 꺾이기는 해. 근데 왜 꺾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학교에서 가르쳐줬어. 거기까지 딱 가르쳐. 중학교 과정 때 굴절의 원인까지 딱 가르쳐줘. 일단 굴절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매질에 선생님 대충 쓰니까 뭐 안 따라서 이런 거 따로 쓰지 말아요. 경계면에서 경로가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바로 속도
차라고 여기까지 딱 배웠어. 자, 여기가 가장 기본이야. 속도차.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유추를 해야지. 파동은 기본적으로 속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파동의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V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자, 이게 파동의 속도라 그러면서 첫 시간에 가르쳐. 첫 시간에, 그지? 그래 안 그래? 파동은 매질을 타고 진행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동은 속도가 이렇게 구한다는 게 나왔었는데, 그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요것들 중에 하나가 바뀌어서 지금 달라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뭐가 달라졌을까? 파장. 매질이 굴절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냐면 매질이 달라져서 그런 거야. 진행하다가 공기 중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물을 만나. 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를 만나. 우주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기체를 만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다가 매질이 달라져서 생기는 게 굴절인데, 그럼 굴절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바뀔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뀔 수 있을까? 진동수 바뀔까 안 바뀔까? 진동수는 뭐냐? 뭘 보고 진동수라고 그랬지? 한번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느냐의 개념이 진동수의 개념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파동은 이렇게 요런 게 파동인데, 그때 한 번 진동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진동이 1초 동안에 몇 번 있었느냐가 진동수의 개념이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용어 종류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 진동이 1초 만에 일어나는 그 횟수가 사실은 파동의 종류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빛을 내가 너희들한테 구별을 했을 때, 그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적외선, 뭐 자외선, 뭐 감마레이, 엑스레이 그런 거 있다라고 얘기해줬냐 안 해줬냐? 해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빛의 종류를 뭐로 구별을 했었냐면 진동수나 아니면 파장의 길이로 이거 해놨거든, 얘네들이. 근데 진동수는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동수는 그 파동의 그냥 아이덴티티야. 정체성이야, 정체성.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변에서 햇빛을 받고 있는데, 해변에서 받는 햇빛은 가시광선이지 대부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이 가시광선이 물 속에 들어가면 만약 진동수가 바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빛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빛의 종류가. 물 속에서 맞으면 가시광선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빛이라 하더라도 만약 진동수가 바뀌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맞았을 때 가시광선인데 내가 물 속에서 맞으면 엑스레이야. 말이 되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굴절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동수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파동의 속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파장이 바뀌면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동의 그 굴절 원인은 속도차라고 얘기를 하고, 파동이 속도차가 발생되는 이유는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람다, 파장이 바뀌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 그 속도 변화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십시다. 오케이? 네, 자, 이게 굴절의 원인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알겠어. 속도가 바뀌고 즉 파장이 달라져가지고 속도가 바뀌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왜 꺾여? 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지? 네. 속도가 달라지는데 왜 꺾이냐 이 말이야. 왜 꺾일까?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호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을 하려면 그림을 좀 하나 그려줘야 되는데,
파동은 빛으로 하겠습니다. 빛으로 설명이 좀 편하니까. 알겠죠? 모든 파동이 다 해당되지만 빛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 빛이야. 빛. A, B, C. 세 개의 빛이 같은 각도로 이제 입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와 이제 수직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게요. 다른 빛의 경로에서 이게 수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경로상에 있는 이 지점들 각각 이 지점이 뭐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여기가 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이 A, B 프라임, C 프라임이 있는 각각의 지점이 모두 동일한 시점에서의 빛의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같이 도달된 거죠. 여기까지 A, B, B, C 프라임까지. 알겠지? 그러면은 저번 주 선생님이 이제 호이겐스의 원리를 설명할 때 반사면에서 새로운 전파원을 형성한다. 이게 이제 파동이 진행되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반사면에서 새로운 파원을 형성하면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두 번째로 또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또 파원을 형성한다고 그랬냐면 굴절면에서도 또 굴절되는 그 굴절면에서도 새로운 파원을 형성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의 전파 원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 A, B, C 세 빛 중에서 먼저 A가 굴절면에 도달합니다. 여기가 이제 공기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이제 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지? 매질을 좀 달리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먼저 도달했으니 여기서 새로운 전파원을 만들면서 이제 진행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얘네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이 지점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곧 시간이 지나서 B도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하겠지, 그지? B도 여기에 도착을 하면 C는 아직 도착은 못했지만 B는 먼저 도착했으니 여기서 새로운 또 전파원을 B는 만들 것이고, 그때 A는 아까보다는 더 진행했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C도 이제 여기에 굴절면에 도착을 해서 또 새로운 전파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동이 진행할 때 다른 애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파원을 형성하면서 진행하게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파들이 파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포랑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선생님은 빛을 3개만 그렸지만 여기 빛 3개만 있었을까? 아니지. 이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었겠지, 그지? 그리고 각각 그 점마다 모두 무수히 많은 파원을 형성했었겠지, 그지? 그리고 그 파원들의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점들의 모임을 포랑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랑면. 그래서 그 포랑면을 이렇게 해서 쫙 그어본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포랑면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지?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려하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만나는 지점이 점 아니겠냐? 점? 그지? 접선 부분일 거 아니야? 이게 접선일 거니까 이게 그 접지된 지점을 접합된 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파원의 전파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꺾였냐 안 꺾였냐? 꺾였어요. 꺾인 것처럼 보이지, 그지? 이거 왜 꺾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다.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파동을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3D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그때 같은 위상의 모임을 우리는 이제 파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하고 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파장입니다. 파장. 근데 아까 선생님이
파동의 속도는 뭐 때문에 파장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면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지, 그지? 파동은 공기에서 빠를까요? 아니면 물에서 빠를까요? 공기에서 더 빠릅니다. 즉 진동수와 같은 빛인데 물 속에 들어오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파동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장이 더 길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냐면 얘네들이 여기 먼저 도착했을 때 얘 하나 그렸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거 하나 그렸지. 즉 요 길이가 뭐에 해당되냐면 파장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 이게 이제 람다 1. 그러면 요만큼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만큼이 요게 람다 2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빛의 진행된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꺾여버린 거야 지금. 맞냐 안 맞냐?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빛의 경로가 지금 아까 여기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보다 이 짧아져 버렸더니 지금 이렇게 꺾여 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굴절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 속도차라고 부르는 거야. 속도차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속도차에 의한 꺾기. 근데 여기에 규칙성이 있어. 자세히 보시. 규칙성이 있는데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파동이 굴절을 할 때 그때 그 접촉되는 그 면적을 통해 그 접촉되는 지점에서 가상의 수직인 선분을 붓고 알겠지? 그때 이 각도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입사각. 맞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지금 내가 선생님이 그림에 요 각도 있죠. 요거 굴절되어서 나아가는 요 각도 요거 이게 입사각이라고 한다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굴절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굴절각. 표시하기 조금 힘든데 여기가 이제 굴절각, 여기가 입사각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조금 크게 표현을 하면은 빛이 굴절면에서 입상에서 꺾였을 때 그때 이 교점에서 가상인 굴절면과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요각도를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네? 입사각. 여기는 요각도를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게 감만데 R처럼 보이죠. R. 그냥 R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뭐라고 부르도 상관없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에 대한 B값을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 이거 응?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하는 B값. 근데 이거 갑자기 비교를 하면 좀 그럴 테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동거리는 빛의 이동거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VT라고 하는 걸로 구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역학에서 배웠던 등속 운동에서 배웠지, 그렇지? 빛은 매질 내에서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매질에서 갖게 되는 빛의 그 이동거리를 VT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매질에서 발생되는 속도를 V1이라고 가정을 하면 V1의 T가 여기서의 이쪽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V2의 T라고 하는 이것이 뭐에 해당되냐면 이쪽 매질 내에서의 빛의 이동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그 속도 차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달라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야. V2T분의 V1의 T 요걸 한번 이 B랑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V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진동수와 람다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 파동의 속도는 F 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요 수식을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공식과 좀 비교를 해서 대체해서 이거 집어넣어 보면은 F의 람다 1의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F 람다가 그거잖아. 근데 파동이 진행하다가 빛의 진동수는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F는 그냥 써주고 대신 파장은 바뀔 수 있으니까 람다 1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V2T 같은 경우도 역시 F의 람다 2의 T라고 하는 이런 비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F가 이렇게 사라지고 T도 사라지면 람다 2분의 람다 1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비와 똑같다고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은 여기는 요 삼각형 하나랑 요 삼각형 하나랑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포랑면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으면 두 번째 요렇게 삼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게 R이라고 하면 요게 뭡니까? 요거 여기는 요 R하고 여기는 요 R이 요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맞잖아. 수직인 법선을 통해서 요 각도가 만드는 게 R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또 수직인 요 법선하고 이렇게 같은 포랑면을 이은 요 법선이 요 각도가 똑같은 R일 거 아니야. 요게 R이고, 그지? 그리고 요게 뭐가 돼? 요게 I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랑 여기 있는 요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 각각의 직각삼각형에 대한 사인 B가 이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것도 이제 요렇게 선생님이 그렸는데 요렇게 그려줘야지. 요거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람다라고 그랬잖아, 람다,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여기서도 요거 하나가 얼마나 그랬어? 람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맞냐? 그러니까 요게 공통변이죠. 이게 공통변이라고 한다면, 공통빗변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거에 비하고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가 이거란 말이야. 맞지? 맞냐? 즉 람다2는 사인 R로 대체가 가능한 거고 람다1은 사인 I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가까이 각도에 대한.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기하학적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이런 기하학적 분석이 호이겐스의 원리를 쓰다 보면, 즉 어떤 규칙성을 발휘할 수 있냐면 따라서 사인 R분의 사인 I라고 하는 B와 같은 게 있는데 바로 뭐가 같냐면은 람다2분의 람다1, 그지? 람다2분의 람다1의 B와 같고, 이게 같다면 이것도 TT가 나눠지게 되면서 V2분의 V1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아주 단순히 자 파동이 굴절을 할 때 굴절이 되는 원인은 파장 때문에 굴절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파장에 의해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 파동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면서 이게 꺾인다고 배웠거든. 그걸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여기 있는 이 I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냐면 아까 입사각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있는 R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냐면 굴절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굴절각과 입사각의 B값이 파장의 비와도 같고 파동의 속력의 비와 같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냐? 그지? 엄청나게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각도만 알아버리면 각각 매질내에서의 빛의 속도라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또는 파장의 비까지도 우리가 모두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모두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얘네들이 빛에 이제 어떤 빛이 매질내에 들어왔을 때 그 매질내에 들어온 그 빛의 이동 거리 이런 거에 다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호이겐스의 원리. 자, 이 논리를 이 사람이 언제 펼쳤냐면요.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이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300년 전에. 빛이 뭔지도 모르고 있던 시절에 말이야. 그때 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같이 이 사람이랑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뉴턴은 빛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입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자. 빛은 입자다.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그것을 갖다가 일명 광자라고 불렀다. 광자. 그래서 그 광자가 태양으로부터 직접 나와서 물질로서 우리한테 직접 걔네들이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에게 날라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진공 상태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이 사실은 그때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주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그지? 과학자들도. 근데 직접 나가보진 않았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과학자들. 예,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인 그런 공간을 직접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빛은 입자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뉴턴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 이 호이겐스라는 사람은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먹혔겠냐? 안 먹혔어. 왜? 그때 당시 뉴턴은 천재였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뉴턴을 따라올 과학자가 없었어. 그때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어. 너희들 미적분학 배웠냐 안 배웠냐?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그치? 배웠나? 배운 사람 있을까? 있나? 배웠으면 그 미적분 어렵더냐 쉽더냐? 어렵지 배우기는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뭐 때문에 그 미적분학을 창안하게 됐냐면 실험 하나 하려고 미적분학을 창안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천재냐 안 천재냐? 천재급 아니냐 그 정도면? 그지? 그래 안 그래? 수학에 능통했다는 얘기고요 완전히. 천문학, 빛 이런 쪽에서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역학적인 현상들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그지? 만유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야. 수학적으로 전부 다 분석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빛이 입자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 안 그래? 뉴턴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 어떤 성질들이 발견되냐면은 이제 빛도 이제 그 영의, 그지? 영의 이중 슬실험 아십니까? 간섭문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그게 한 200년 지난 다음에 그게 발견됐거든, 그 실험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게 파동적 성질이 자꾸 드러나, 빛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파동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건 파동이면 우주가 진공이면 안 돼. 맞냐 안 맞냐? 지금이나 되니까 진공에서도 전파되는 파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파동이라고 하는 요거는 에너지의 흐름으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만 이게 전파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파동이면 우주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의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1900년도 초까지 우주는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들어봤냐? 에테르. 그래서 몰리라고 하는 마이클슨, 그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에테르를 갖다가 발견해 내보려고 막 온갖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사실 그 물질을, 그 매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주는
매질이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매질은 없다. 그러면 어떤 논리를 성립시켜야 되냐면 진공에서도 전파되는 파동이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세워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 아인슈타인의 그 양자, 그 뭐지? 빛의 이제 이중성이라든지 이제 광양자설 막 이런 것들이 막 대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처음으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하죠. 광양자설이라는 거. 양자화된 에너지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화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물질로 지금까지 정의되어 있어.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응? 그러니까 이 huygens 이 원리가 사실은 어땠다는 거야? 그때 당시는 배척당했지만 후대에 와서 이게 맞는 원리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때서야 이제 뭐 huygens 다 죽은 다음에 아무튼 그죠. 어쨌든 파동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 논리가 이제 뜨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그때 이 논리에다가 하나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넬. 들어봤냐? 스넬. 안 들어봤냐? 야, 스넬이 뭐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스넬이요. 바로 굴절율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 굴절율. 들어봤냐? 굴절율? 굴절율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이거 들어봤을 건데 중학교 때 나오잖아 이 굴절율이. 그래 안 그래? 그 한 가지 물어볼게. 굴절율이 크다는 건 무슨 의미야? 굴절율이 크다. 무슨 의미냐? 많이 꺾인다. 그래 안 그래? 많이 꺾인다. 그래서 아마 다이아몬드에서 꺾이는 빛의 경로, 유리에서 꺾이는 빛의 경로 이거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꺾이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굴절율이 더 커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맞냐 맞냐? 분명히 그렇게 교과에 나와 있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런 굴절율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건데, 근데 고등과학에서는 이제 요 굴절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배워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스넬이 얘기한 이 굴절율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굴절율은 크게 절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대 굴절율이라고 하는 게 있대. 이건 자기들이 정의한 거지만 이게 절대 굴절율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n 이렇게 표시합니다. n 이렇게 이게 이제 절대 굴절율 표시야. n은 굴절율을 의미하는 그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2분의 c 이게 굴절율의 의미입니다. 이때 이 c가 뭐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세러리티의 약자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3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하는 요 값 있잖아요. 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인데 이게 절대적인 속도야. 진공에서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상수처럼 쓰여. 그래서 문자로 C라고 씁니다. 소문자 C로. 세러리티의 약자, 신속의 약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V는 뭐냐면 매질내 빛의 속도를 의미해요. 매질내 빛의 속도. 그러면 누가 더 큰 값이야? C가 더 큰 값이야? V가 더 큰 값이야? C가 더 큰 값이지, 그지? 이 C보다 더 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 상태의 흐름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빛의 속도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 C가 제일 큰 값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야. 가장 큰 값을 항상 그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주는 개념인데 굴절율이. 그러니까 그 크기가 항상 뭐보다 크게 나오냐면 1보다는 크게 나와. 굴절율을 구했는데 0. 얼마 나오면 이거 잘못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굴절율은 반드시 1보다 크게 나와야 돼. 응? 굴절율이 2야. 이건 무슨 뜻이야?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몇 배다? 2배 차이 난다는 얘기하지. 속도 차가. 아까 얘기했지만 굴절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었냐면 속도차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질내의 속도차의 B값으로 굴절율을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굴절율이야. 그러니까 굴절율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두 매질내에서의
속도 차가 크다.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요 매질레의 속도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나는가 보다. 굴절율이 크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굴절율만 딱 봐도 아 여기서가 더 빠르네, 여기서가 더 느린 애가 딱딱딱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이런 비교를,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굴절율이라는, 절대 굴절율. 알겠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 비교한 값이다. 근데 반대로 보면 상대수 굴절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표기할 때 이렇게 읽겠어요. N12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은 N12 이렇게 표시하던데 이렇게 읽던데 12가 아니라 1, 2 즉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N1에 대한 N2의 상대 굴절율을 이렇게 씁니다. N12 예전에 상대 속도 할 때도 보면은 VAB 이렇게 하는 게 앞에 놈이 관찰자고 뒤에 놈이 관찰하는 대상이고 막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앞에 1은 뭐냐면 N1을 뜻하는 거고요. 2는 N2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N1과 N2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걸 N1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앞에다 쓴 놈이 기준이니까 뒤에다 쓴 놈이 기준일까? 앞에다 쓴 놈이 기준이야. 그래서 N1에 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놈을 기준량으로 볼 거야. 기준량. 이 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놈을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N1분의 N2 이렇게 씁니다. 이게 N1, 2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됐냐 이거? 자, 이게 상대 굴절율. 그러니까 절대 굴절율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와의 차를 빛값으로 표현한 거고, 상대 굴절율은 여기서 이 매질에서의 굴절율과 이 매질에 대해서의 굴절율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걸 상대 굴절율이야. 약간 좀 쓰임새가 좀 다르긴 하지,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이 굴절율의 개념을 여기 요놈하고 같이 결합을 시켰어. 누가? 스넬이. 자, 왜냐면 이 절대 굴절율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V가 있거든. 요거를 V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M분의 C. 자, 그럼 이걸 바꿔볼게. 여기 공기에서의 굴절율을 N1이라고 할게. 알겠지? 물에서의 굴절율을 N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V1 대신 이거 바꿔줄 수가 있는데 뭐로 바꿔줄 수 있냐면 N1분의 뭐야? C. 그지? 그래. 얘도 이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N2분의 C.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맞냐? 맞냐? 그러면은 이 C가 약분돼서 처리되면서 이게 뭐가 같다고 나오냐면 N1분의 N2. 맞지? 그래 안 그래? 잠깐만. N1분의 N2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N1과 같다. 자, 여기까지는 호이겐스. 요걸 붙이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녀석을 우리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스넬의 법칙. 근데 요즘 너무한 거 아니냐? 작업은 호이겐스가 다 한 거 같은데, 그지? 그래 안 그래? 마지막에 요거 굴절율만 갖다 붙였다고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굴절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절 법칙. 이게 굴절 법칙이다. 일명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 법칙. 이해되냐 이거? 나 혼자 막 주저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들 막 졸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집중도가 얼마큼 돼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몇 퍼센트 이해했어 오늘? 80. 그렇게 높이 이해했다고? 너는 몇 퍼센트 이해했냐?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 빨리 외워야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연재. 아, 니가 미안해. 아, 태랑이 말고 준호 맞지? 너 준호지? 준호야, 너 몇 퍼센트 이해했어? 60%. 연재는 4, 50. 그 다음에 우진이. 네가 아까 80%. 75로 내릴게요. 75로 내릴 거야. 지영이는
절반 50. 40이 정상입니다. 40% 정도 이해했으면 잘합니다. 진짜. 40% 정도 이해했으면 진짜 잘합니다. 진짜. 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회의감 들어. 왜냐면 다음 주 되면 싹 다 리셋되어 있다 머릿속에. 진짜로.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고 쉽게 설명해준다고 해줘도 야, 이 호이게스 원리하고 이 스네일 법칙은요, 이 사람들 그 인생 업적이야 이거. 이 사람들 인생 업적이거든. 그러니까 수십 년을 통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이 법칙 하나 이거 완성하려고 그냥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몇 분 만에 배워? 한 시간 만에 배우는 거잖아 지금. 안 그래?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듣고서 이해를 하겠어? 그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죠? 아직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은 제가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거 좀 약간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경험치 좀 많이 필요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해야 그래서야 대충은 알겠다 난 느낌이고요.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 잘 안 풀려.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물리 배운 사람은 느낄 거야. 아니 왜 이론을 배우는데 왜 문제를 못 풀지? 항상 이 느낌을 받을 거야. 이게 물리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거거든. 아직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완벽하게 조합이 안 되거든 아직은. 그래서 물리는 철저하게 경험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생지는 솔직히 일찍 시작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점이 별로 없어. 암기 과목들은요 영어랑 똑같아서 안 하면 다 까먹어버려. 진짜로. 다 까먹어버려 진짜로. 근데 물리는 수학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게 처음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 요 도입할 때 그 좀 벽이 좀 있어 이게 과목 자체가. 그게 좀 힘들지.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넘어서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실력으로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실력으로 좀 남아 있어. 기본 실력.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영재학교 유치 공부하다 보면 하반기로 가면 물리 따로 공부하는 애도 없어. 대부분 이제 기본 실력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 베이스로 해서. 지금 너희들은 앞으로 좀 쌓아야 돼. 그 경험치를 좀 쌓아야 돼서 지금 이게 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해가 탁 되고 탁 암기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되고 선생님한테 몇 번 혼나고 자꾸 숙제를 좀 하고 집에서 혼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익혀야 돼. 내 것으로 하나씩 조금씩.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물리 공부를 할 때 너희들 자꾸 내가 이해를 했으면 이 정도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통으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는 내가 이제 다시 풀 수 있으면 내 실력인 거야. 그 문제를 이해했든 말든 상관없어. 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물리의 실력은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늘리면 돼.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물리를 시작할 때 10문제밖에 못 풀던 실력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20문제, 30문제 이렇게 더 풀 수 있는 실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내가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 수 있는 영역의 풀을 갖다 넓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풀었던 문제를 어떻게? 선생님이 풀어줬던 거라든지 그지? 방법론을 알고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를 볼 때도 반복하는 거잖아. 맞냐? 응? 풀어봤던 거 또 시험에 내고 풀어봤던 거 또 시험에 내서 한 번 더 풀어보게 하고 그래서 자꾸 내 것으로 익히게끔 해주는 이런 평가 방법을 쓰는 이유도 원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문제 못 푼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풀어준 문제만 내 것으로 잘 흡수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굴절에 대한 기본적 이론은 끝낸다고 보죠. 봅시다. 원래는 이제 이걸 응용하는 뭐도 필요하냐면은 렌즈.
이제 굴절 아니 그 뭐지 그 거울 공식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것만 하면 사실은 파동의 가장 큰 틀은 끝나. 아마 다음 주면은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입시 과학에 대한 부분은 끝납니다. 근데 진도 계획을 보니까 더 가르쳐 달래요. 너희들 파동에 대해서 뭐 간섭, 회절 뭐 이런 까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 파트는 입시에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그걸 하는 순간 또 멘붕이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앞에 다시 와서 문제풀이. 아 그래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은 어차피 너희들 파동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하나하나 고민입니다. 하나하나. 어쨌든 오늘 숙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 오늘 이론만 나가가지고 지금 시간 다 되지 않은 거야 지금? 그지? 고지수 수업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몇 시지? 시계가 저거 맞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숙제는 오늘 배웠던 걸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즉 개념 확인 문제에 보면은 31번부터 나와 있는데 하... 41번까지만 하자. 저는 못 풀겠다. 왜냐면 아직 작도를 너희들이 안 해가지고 제 경력이라든지 아직은 요 뒤에 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41번까지만 한건 아예 숙제를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에 모르는 것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